30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문제죠. 공기정화기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기사 M의 2011년도 제1기 예정신고기한 자료래요. 1기 예정신고기한 자료니까 1, 2, 3월달 자료죠. 2021년도 제1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냐? 제시된 그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과세표준 1월 5일날 시가 5천만원짜리 재화를 공급하고요. 대금은 매출하는 100만원을 차감한 현금 4,900만원 받았대요. 그러면은 4,900만원이 과세표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1개월 뒤에 판매 실적에 따라 시가 200만원짜리 판매원 상품을 판매 잔여 금품으로 지급했네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하게 되니까 시가. 그러면 또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 매출 할인 빼고 4,900만원. 거기다가 1개월 뒤에 거래처한테 판매 실적에 따라서 판매용 상품 지급한 거 시가 200만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과표. 자, 그 다음에 2번 2021년도 2월 16일 날 특성계좌가 아닌 자한테 사무실의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해주고 600만원 받았대요.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가지고 지금 임대를 한 거죠. 6개월이니까 2월부터 8월까지 600만원 한꺼번에 받았고요. 근데 시가 900만원인데 어차피 특성계좌가 아닌 자면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받은 대가가 과표가 되는 거니까 600만원 과표가 돼야 되는데 6개월씩 한꺼번에 받은 거니까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받고서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성금 또는 후불로 일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거죠. 그때 월할 계산은 초월산이 말월 불산이. 우리가 1, 2, 3월 달 것만 구하는 거니까 2월 달도 한 달로 보는 거죠. 2월, 3월 6개월 중에 2개월. 그러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은 200만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시가 1000만원짜리 재화를 공급하고요. 현금 6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M이 적립해준 마일리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100만원, 그리고 제3자 적립, 통신사 마일리지로 300만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해서 600만원 돈 받고, 100만원과 300만원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제3자로부터는 현금 200만원을 보전을 받았네요. 1개월 뒤에. 회사하고 Y통신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래요. 이렇게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있었을 때는 이게 특례가 적용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특례가 적용되면은 그러면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례가 적용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적립을 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좀 결제했잖아요. 그럼 특례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예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없거나 또는 제3자가 특수관계자인 거죠. 특수관계자여가지고 내가 받았어야 되는 금액보다 낮게 받거나 안 받거나 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받은 거니까 만약 특수관계자였다면 그러면 특례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그리고 보전받은 금액이 있죠. 그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공급받은 자한테 받은 금액과 그리고 보전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시가가 과표가 되는 거고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합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8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4번에 3월 13일 날 특수관계인에게 공기전화기 임대 용역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공급했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무상 공급했을 때 과세가 되는 거는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요. 그 이외에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 임대 용역은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무상은.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 25일 날 시가 4천만 원짜리 회사 사무실 건물 및 시가 3천만 원짜리 토지를 양도한. 그러니까 나는 건물하고 토지를 양도하고요. 대가로 상대방한테서 공기정화기를 받은 거예요. 교환한 거죠. 교환하게 되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표가 되는 거고, 내가 공급한 거는 건물하고 토지잖아요. 토지는 면세. 건물만 과세가 되는 건데 건물에 대한 시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4천만 원만 과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과세표준은 4,9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또 임대료 200만 원, 600, 200 합해 8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과세표준은 1억 100만 원. 답은 2번이죠? 자, 3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할세무장은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의무 발급자이면은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되는 기간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 사업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한테 전송하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 시에 매출처별 생산기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1일까지 아무리 늦더라도 그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매출처별 생산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는 얘기.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아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이죠. 미발급은 2%의 가산세를 내는 겁니다. 종이든 전자든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 그때까지 안 했더라도 종이라도 발급했다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1%인데 아예 발급 안 한 거니까 미발급 2%.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서 발급한 사업자가 전자세금서 발급 명세서를 전송하면은 5년간 보존하는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거는 4번이 틀렸고요. 32번. 면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시외 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다. 그죠? 시내버스는 면세, 우등고속버스는 과세. 맞는 얘기. 2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용역은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요 국민주택 규모든 아니든 다 면세입니다.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조특법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건 면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다 면세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4번, 5번은 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점이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2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했다면은 세금서 발급, 수취, 부가세 신고 납부 다 본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맞는 얘기. 3번. 국내 사업장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맞는 얘기. 그죠? 구글이나 애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올해부터는 간편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도 부과하는 걸로 했죠. 작년까지는 가산세 부과 없었는데 간편 사업자 등록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사업장 총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사업장 총납부는요 납부만을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업장에서는 납부만을 총괄하는 거지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답은 쉬웠네요. 그죠?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해서 주사업장 총납부는 개인 사업자는 본점만 되지만 주사무소만, 근데 법인은 지점도 총괄사업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기사 L의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한의 매입세액 및 관련 거래 내역이다.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1기의 매입세액 공제. 일단은 매입세액 공제액,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내역이고요. 그러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면세사업분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있네요. 공통매입세액이 지금 4천만 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은 공통매입세액은 5천만 원에다가
해당 과세기간이 2021년도 1기니까 거기에 과세공과액비 70%, 여기다 70% 곱하면 되죠. 5천만 원에 70%니까 3,5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서 사용했던 기계를 과세사업으로 옮겨서 과세사업에만 사용했네요. 과세사업 전환매입세 같이 쓰지 않고요. 전체를 다 옮겨버렸죠.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하면 되죠. 과세사업 전환매입세액은 7월 7일 날 그때 면세사업을 해서 매입했으니까 그때 매입세액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됐겠죠?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7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2020년도 7월이니까 2기 2021년도 1기는 안 지났죠. 한 기밖에 안 지났네요. 그리고 완전 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예요? 5,250만 원. 매입세액은 9천만 원에 요거 곱하면 3,500만 원에 5,250만 원.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1억 7,750만 원. 그럼 답은 5번 바로 나오네요. 35번 문제. 양계 후에 생닭으로 판매하는 축산회사, 회사 H. 2011년도 3월 3일 날 회사 사옥 및 부수토지 양도와 관련된 자료래요. 3월 3일 날 회사의 사옥과 토지를 양도해. 토지는 어차피 면세니까 사옥을 지금 팔았는데 2011년도 제1기 예정신고 시에 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표준이 얼마냐? 제시된 금액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단 1층은 임대내줬네요. 과세사업으로 썼고 2층부터 5층까지 총 400제곱미터는 그 생닭 판매하는 거니까 면세사업에서 사용한 거죠. 사무실로. 부수토지는 300제곱미터인데 어차피 토지의 양도는 면세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1층은 과세사업에서 썼고 2, 3, 4, 5층 해가지고 총 400제곱미터는 면세사업에서 썼던 거죠. 근데 그 토지와 건물을 하게 1억에 지금 양도됐대요. 양도가액은 구분이 불분명하고요. 그럼 구분이 불분명하면은 먼저 1순위가 감정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가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이 2월 2일 날 감정했으니까 되네요. 그럼 감정가액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나눠가지고 그 중에 건물의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건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였기 때문에 일단 전체 1억 중에서 건물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온 금액은 이제 별도의 말이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급가액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공통사용자의 공급이니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을 했었다면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비율로 나와 있고요. 이건 생닭 판매는 면세, 얘는 과세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건물 취득 시에 발생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 가능액은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 건물은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할 때부터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쭉 계속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네요. 총 5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 자, 계산하면 지금 내가 1억을 부가세 빼고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감정가액 비율로 1억 중에 건물에 4천만 원. 그죠? 여기 이제 건물에 배분된 금액이고요. 건물에 배분된 금액 중에서도 과세 사업에 사용된 것만 과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매입 취득할 때부터 사용 면적 비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면적 비율로 총 500제곱미터 중에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임대에 사용된 거는 10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1억에 40%에 20% 하는 거니까 800만 원. 1번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이게 지금 내용 보시면은 36번 문제는 뭐 풀었었어요. 하이라이트 문제에서는 풀었었는데 이렇게 간이과세자 문제, 간이과세자 계산 문제는 올해 좀 복잡하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가지고 계산이 아예 둘로 나눠져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뀌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문제가 다 같이 나오면은 문제 풀 때 좀 어렵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제 풀 때 풀었던 거니까 36번 문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37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2021년도 일기 확정 신고 시에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과세기한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중에서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시에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7월 20일까지 신고한. 확정 신고할 때는 이미 예정 신고했거나 조기환급 신고했던 부분을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맞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2번 2021년도 1기 과세기한에 대한 환급세액을 7월 15일 날에 신고했대요. 조기환급이 아니면 2021년도 7월 25일이 지난 후, 그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되는 거죠. 일반 환급. 맞는 얘기네요. 3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 그렇죠. 예정 신고 때는 환급되지 않고 신고만 하는 거죠. 확정 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차감했더니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여기 2번처럼 30일 내 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되는 거죠. 4번 2021년도 1월에 사업용 기계를 취득해서 2021년도 2월 25일 날 조기환급 신고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용 자산 취득하면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죠. 2월 25일 날 했다면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된다. 맞는 얘기네요. 조기환급. 5번 관할세무장은 관할세무장의 경정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 해가지고 환급세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나는 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 나왔더니 더 걷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환급세액이 있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즉시 환급합니다. 관할세무장의 경정에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네? 그러면 30일에 환급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법에 이렇게 문구로 나와 있어요. 경정에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8번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증여세도 막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꼭 암기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더라도. 볼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자산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당연히 공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간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상속세도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거든요. 근데 연부연납 하는 거는 2천만 원 초과하고 허가 등을 받으면 연부연납. 그래서 5년. 그죠? 이렇게 5년간 연부연납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일단. 나중에 또 우리가 상속세 특강할 건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분납과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걔네들은 좀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그거는 상속세 특강을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특강을 할 때 설명드릴 건데 걔네들은 좀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2020년도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게 아무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2020년도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 얘기했었죠. 단독 상속을 받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할 거냐 일괄공제 할 거냐 선택이 안 된다고요. 이게 배우자 단독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겠죠. 그 배우자 상속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괄공제 할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괄공제는 5억이고요. 기초공제는 2억인데 거기에 이제 기타 인적공제까지 합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기초와 기타 인적공제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2020년도 문제 풀 때도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보니까. 일괄공제 안 된다니까요.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추정상속재산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속세 특강할 때 월요일 날 그때 가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특강을 월요일 날 하는데 상속세 증여세도요 제대로 하려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찝어가지고 할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자주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예상하는 거 전체를 하지 않고요. 너무 어려운 거 안 하고요. 너무 어려운 건 해도 어차피 나오면 틀려요. 너무 어려운 거 안 하고요.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상호사 특강할 때 또 얘기 좀 해드릴 건데 몇 가지 보면 나오는 것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39번 문제는 지금 증여세에 대한 문제 나왔죠.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스킵. 저 같으면 스킵이에요. 그리고 40번에 지방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방세가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좀 많이 들어봤던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지만 무슨 내조세 나오고 무슨 지역자원시설세 나오고 이러면 뭐 스킵이죠 당연히. 그죠? 그럼 지방세도 스킵. 해가지고 지금 총 8개 또 스킵하고 32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스킵하고 스킵하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보는 거죠. 30개에서 32개 정도. 좀 많이 버린 사람들은 뭐 한 대여섯 개에서 풀어도 돼요. 일단 버릴 거 버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파트인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스킵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풀어봤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답 보면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도 회계사 기출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